오늘 영상은 선전고 1학기 집필고사 문항들을 분석을 해보고 어떤 출제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2학기 내신 대비가 진행이 돼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시험을 보고 나면 내가 푼 거, 시험지 채점해보고 점수 확인해 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시험지는 결국 어디로 가죠? 사라지겠죠? 어디론가 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면 내가 이번 시험에 뭐 2개 맞고 3개 틀렸네 이렇게 그냥 개수 세는 능력밖에 계속 안 될 겁니다. 여기는 그 능력을 위해서 시험 준비하고 온 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시험 문제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서 확인하고자 하는 능력이나 기준이 명확하게 있을 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만 파악을 제대로 한다면 지문학습을 할 때나 아니면 문제풀이를 할 때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유념을 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전고 1학기 집필고사 문항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선택형 28문항, 서답형 4문항 총 32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뭘 봐야 될까요? 그리고 집필고사에서 이 많은 문항들 중에서 어떤 유형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선택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형 문제에서는 중간고사 때 어떤 거? 대입한 유형이 1공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 비교에 이어서 빈칸추나 순서별 문항이 각각 4문항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반대로 빈칸추 유형이 5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 뒤를 이어서 대입반과 세부정보파 문항이 각각 4문항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냐?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중간 기말 공통적으로 지금 순위권에 있는 유형 두 놈이죠, 그렇죠? 대입학과 빈칸추로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시험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최소한 두 가지 유형은 무조건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대입학 그리고 빈칸추 유형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학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학 유형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신 문제는 기말고사 선택형 4번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대입학 유형의 문제는 선지에 유사 정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대입학용에 유사 정답이 없다? 이거는 그냥 우리한테 뭘 원하는 거야? 그냥 지문의 핵심 내용을 너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거를 조금 다른 말로 풀어서 써놨을 때 그걸 우리가 뭐라 해?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얘기하죠. 패러프레이징 해놨을 때 너가 그걸 정확하게 캐치할 수가 있냐? 딱 요 두 가지만 보겠다 이겁니다. 빈칸 추론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추론 유형과 같은 경우에 앞에서 본 대입학 유형과는 다르게 선지에 유사 정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모집학 당연히 돼야 되고 패러프레이징 대비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선지에서 답을 고를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그게 뭐냐면 이 유사 정답과 이 정답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게 뭐가? 우리 세부 내용을 너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이해를 하고 있냐? 이게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보시면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글의 주제 내용이 담긴 이 내용만 보고 빈칸으로 접근을 하게 되시면 아마도 분명해요. 1번이 유사 정답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1번 찍은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빈칸 뒤에 따라오는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4번으로 정답을 찍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중요한 건 뭐다? 빈칸 추론 유형을 풀 때는 세부 내용 무조건 신경 쓰면서 선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원하는 문제는 어디서 출제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죠. 그러면 대체 이 순서 배열에 어떻게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문제는 중간고사 선택형 24번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순서 배열 유형의 문제 단락이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원래 3개밖에 없어요. 그죠? A, B, C. 지금 보시면 몇 개? A, B, C, D 4개나 있죠. 4개. 자, 단락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늘어난다.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수업하시면 잘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대명사가 각 단락마다 되게 빈번하게 등장을 한다. 사실 이 순서 배열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체 이 대명사 앞에 누구 받아주는 거냐 이거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순서 배열 이런 풀 때는 접속부사랑 접속사 이런 애들이 우리가 문제 풀 때 되게 도움을 많이 주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여기서 뭐 이런 접속사가 쓰였네 내용이 바뀌겠네 그냥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A 단락에는 하우에버 B 단락에는 어링팩 것으로 시작을 하죠. 자, 둘 다 접속부사 접속사지만 둘 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
반전의 의미를 주는 애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역적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지문을 학습하게 되면 둘 다 반전인데 누가 먼저 와야 되지? 아마 혼란이 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뒤에 바로 D가 이어지게 되는 역적 뒤에 바로 역적이 오는 이중 역적 구조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해봐도 한번 역적이 왔는데 뒤에 또 곧바로 역적을 놓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지문을 학습할 때는 이 같은 의미의 접속사 또는 접속부사더라도 지문에서 해주는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했을 이 반전, 1차 반전은 앞에 어떤 통령이 등장하고 그 통령 오해다. 그냥 문제 제기를 해주는 정도의 반전이고 두 번째로 쓰인 2차 반전이 바로 앞에 있는 거 오해야. 그러니까 팩트는 뭐냐면 해서 진실을 규명해주게 되는 반전이 되는 겁니다. 결국 전체 지문에서 진짜 내용의 반전을 주는 애는 D단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신경 써야 되냐? 지문을 읽을 때 그냥 여기서 반전 쓰이는 애, 여기서 인과관계 쓰이는 애, 이런 접속사나 접속부사에 매몰되지 마시고 결국에는 그냥 전체적인 지문의 논리적 단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파악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 정도로 정리해주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학평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학평에서 중간고사 때는 지문의 요약문 명작하는 게 다소 출제가 되었고 기말고사 때는 지문 내용 기반으로 해서 질문 몇 개 던져주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하는 게 다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고난도 문제는 이쪽에서 출제가 된 게 아니라 지문만 나온 게 아니라 지문과 연계된 대화문이 추가로 등장하는 문제 이용해서 출제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선학평 문제도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양문 명작 문제와 뒤에 오는 이 지문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영작 문제 두 개는 한 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요양문을 영작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뭘 확인하고 싶은 거겠어? 이 지문의 핵심 내용 너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거 우리가 지금 보기에 준 걸로 배열해서 너 방식대로 쓸 수가 있냐라는 걸 요구하고 있을 거고 Q&A 영작이라고 추격할게요. Q&A 영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파악하고 있고 영작 가능하냐 물어보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거 말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Q&A 영작 문제 거기에 있는 후부정사를 정확하게 용법에 맞춰서 활용할 줄 알아야 답안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모양문 영작 문제 같은 경우에도 관계대명사 what을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답안 작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두 가지 문법, 어떤 문법이냐? 지문에 관계대명사가 두 번이나 쓰였죠. 두 번이 방법이다. 두 번이나 사용이 됐고 아까 Q&A 문제 보시면 이 투부정사 지문에서 몇 번 쓰였어? 총 하나, 둘, 셋, 넷, 네 번이나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서술형은 기본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때 이 지문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문법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 요거까지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제 다음으로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대화문이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왜 어려울까요? 당연히 지문도 등장을 하는데 지금 요거 읽기로 했는데 대화문까지 추가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냐? 지문의 내용 당연히 전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지문에서의 각각의 내용이 대화문의 어떤 부분과 지금 일치하고 있는지 이 연결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얘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 붙여넣나? 아니죠. 얘는 그냥 본문 지문이고 얘는 뭐야? 대화잖아요. 대화문. 그렇기 때문에 대화문 맥락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능력들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야기 지필고사 어떤 식으로 대비가 되어야 하냐?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보면 무작정 외우는 거, 암기하는 거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문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아무 효과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문별로 오지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고 패러프레이징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선지에서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변형 지문에 대비해서 각 지문별 등장하는 핵심 어휘들의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이런 어휘 확장이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난도 문제가 등장했던 이 4단락 순서 배열. 보통은 3단락이기 때문에 4단락이 먼저 익숙해져야 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 지문의 논리적 구조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접속사, 접속부터 중요하죠. 근데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서술표기용은 먼저 지문의 핵심 내용을 재구조화해서 영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지문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문법 활용해서 트레이닝이 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문의 내용을 상황에 맞게 재맥락화하는 트레이닝도 함께 들어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마지막 문제 보여드렸다시피 본문에 있는 거 그대로 복붙하는 거 아니고 대화문이잖아요. 대화문 맥락에 맞게 재맥락화하는 연습도 많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필요한 관점이나 오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조건 서술형 문제에 딸려있는 이 조건 검사하는 게 습관 하나 되셔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 학습을 하실 때 무작정 그냥 독해 들어가지 마시고 출제자의문으로 지문을 좀 바라봐야 고지문 약간 이런 유형으로 나올 것 같은데 나는 유추가 가능해지고 그게 가능해야 시험에 완벽한 대비가 가능하다. 그게 바로 도득적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